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FDA 510K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10K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대두되고 있는 CCP와 그리고 이스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저는 1998년 1월부터 해외 인허가 컨설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26년이 됐고요. 내년이면 27년째 접어들고 있네요. 그래서 제 첫 번째 고객사는 아마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이제 바이오스페이스라고 했었죠. 이제 체성분 분석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저의 첫 번째 고객사이고요. 그동안에 아마 CMDD 컨설팅은 한 130건 정도 하지 않았나 싶고요. FDA는 한 80건 정도 진행했던 것으로 이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 알아볼 것은 FDA 이제 의료기기 인허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시판전 허가 510K 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시판전 허가 부분은 뭐 워낙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좀 빨리빨리 지나가고요. 510K 중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CCP 이제 그 커스터머 콜라보레이션 포탈이라고 하는 CCP와 그다음에 이스타 요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순서는 일반 규제, 특별 규제, 시판전 신고, 그리고 시설 등록 및 의료기기 등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규제입니다. 일반 규제라고 하면 사실 FDC법에 기반해 모든 의료기기가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 국민의 건강,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불법 금지, 허위 금지, 기기의 생산자 등록, 그리고 이 금지 의료기기, 그리고 통지 기타 조치, 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록과 보고, 그리고 인체에 사용되도록 의도된 기기 통제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그래서 이제 제한의료기기라든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시는 22CFR 820, 즉 품질 시스템 요구사항이죠. 미국 GMP입니다. 그리고 임상조사용 기기에 대한 면제라고 하는 임상 시험에 관련된 규정까지 이런 내용들이 일반 규제 요구사항으로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특별 규제 요구사항이죠. 그래서 FDC법 기반의 클래스 2 이제 2등급과 3등급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등급과 3등급에 있어서 510K 또는 PMA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제품에 대해서 성능 표준, 가이드라인, 사후관리, 환자 등록 및 추적, 특별 라벨, 사전 자료 등이 특별 규제 요구사항에 해당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의료기기라고 하면 1등급과 2등급, 3등급 세 개의 등급으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1등급 제품의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510K가 면제가 되죠. 그래서 510K 이그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등급 중에서 일부 이렇게 녹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1등급이지만 510K 대상 의료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2등급의 경우는 대부분 510K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510K 2등급의 등급과 그 자료 제출의 510K 보면 약간 빈 공간이 있죠. 빈 공간이 있다는 얘기는 이 2등급이지만 또 510K 면제 품목이 일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3 같은 경우는 대부분 PMA지만 클래스 3 중에서도 일부는 510K 대상 품목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은 미국 의료기기는 그 세 개의 등급으로 분류가 된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1등급이 약 45%, 2등급이 47%, 3등급이 약 8% 정도의 비중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PMA의 경우는 제가 특별하게 소개를 안 드리는 이유가 PMA는 아마도 제가 이렇게 소개할 때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아마 기간은 최소한 6, 7년을 생각하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비용은 약 200억 정도는 아마 주머니에 넣고 시작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200억을 들여서 PMA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투자 대비 수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블랙 이븐 포인트, 즉 이제 실제로 수익이 찾아오는 시기, 기간이 결국은 몇 년 안에 이럴 승부를 볼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200억을 들여서 PMA를 사실 획득하는 것 자체는 큰 모험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PMA는 대부분 의료기구 회사들이 좀 도전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품질 시스템 구축이죠. 미국 GMP는 예외 없이 대부분 구축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등급의 일부 공간이 있죠. 일부 공간이 있다는 얘기는, 자, 미국 GMP도 면제 품목이 일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조업 품목 등록의 경우는 예외 없이 모든 제품이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후관리 보고죠, MDR. 이제 이것도 EMDR로 바뀌었습니다. 일렉트로닉 메디컬 디바이스 레포팅이라고 해서 사실 의료사고 보고 체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의 부작용 보고 체계와 같은 그런 내용이 이 MDR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MDR은 물론 의료기기 예외 없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등급별 허가 기준은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일반적으로 시판전 허가 진행 절차를 보면 이렇게 5단계를 통해서 허가를 진행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의료기기 등급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fda.gov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메디컬 디바이스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메디컬 디바이스의 중간쯤에 가보면 이제 3개 메뉴가 뜨는데, 그 중에서도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메뉴를 선택하시면, 메뉴를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그러니까 허가를 받고자 하는 제품의 품목을 그냥 간략하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서치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허가받고자 하는 제품의 등급이 나오죠. 몇 등급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한 4번째인가 5번째 줄에 서브미션 타입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스텝 2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등급에 따른 사전허가 절차를 파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4번째 줄이나 5번째 줄에 보면은 서브미션 타입이라고 나옵니다. 이 서브미션 타입은 3가지로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가 510K 이그젬트로 나오고요. 두 번째가 510K, 세 번째가 PMA, 이 3가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허가받고자 하는 대상 제품을 서치했을 때, 이 제품이 510K 이그젬트라고 나왔다면은 이건 510K 면제 품목이구나. 그러면 사실은 제품 등록과 시설 등록과 기기 등록만 하시면 미국에 언제든지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10K다라고 나와 있다면 510K를 허가를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PMA다라고 이렇게 나왔다면 PMA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고민할 필요는 없으세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클래시피케이션 메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검색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이 이 제품은 510K 이그젬트구나, 510K구나, PMA구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요 3번째에 요런 제출하기 위해 사전허가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준비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510K다라고 하면 510K를 준비를 하셔서 허가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PMA다라고 하면 PMA에 대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아니, 510K와 PMA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드노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드노보라는 것이 있는데, 드노보라는 것은 사실은 클래시피케이션 리퀘스트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면 2등급이지만 사실은 제품이 그렇게 위험성이 높지 않고 2등급인 제품에 대해서 사실은 비교 대상 기기, 즉 기허가 제품이 없을 때 이제 허가를 받는 제도가 이 드노보라고 하는 제도죠. 그래서 드노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여기에서 보면 이 서브미션 타입에 이거는 드노보로 해라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10K로 나와 있는 경우가 이제 510K로 나와 있지만 우리가 비교 대상 기기가 없다라고 하면 드노보로 이제 적용하실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텝 4에 보면 FDA의 사전 허가에 대해서 제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FDA의 사전 허가에 대해서 제출하는 방법이 최근에 변경이 됐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이 후반부에서 소개해드릴 이 스타가 이 사전 허가에 대한 제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카피로 제출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일로 만드셔서 FDA에다가 파일을 전송하는 형태로 해서 제출을 할 수가 있었다. 이게 이 카피 제도였죠. 근데 이게 9월 30일로 만료가 되고 10월 1일부터는 이 스타라고 하는 방법으로만 제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타라고 하는 것은 일렉트로닉 서브미션 템플릿 앤 리소스라고 하는 그런 이 이니셜을 따서 이 스타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정해진 템플릿을 통해서 내용을 기술해서 제출하는 그런 형태의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한 후에 FDA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심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FDA 심사원과 상호 연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만 사실은 FDA 심사원과 상호 중간중간에 연락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심사가 끝나고 이제 그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궁금하면 심사원하고 연락을 해서 사실 물어본다든가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어보는 방법도 뭐 이메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전화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전화 회의를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컨퍼런스를 요청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통해서 네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 그래서 텔레컨퍼런스를 하고 싶다라고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하면 사실은 그 심사원이 시간과 그리고 날짜, 시간 그리고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정해진 시간에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띡 하면 아마 그 심사원하고 전화 회의가 성립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FDA 같은 경우는 지적사항을 다른 의도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AI라는 말로 쓰죠. AI, Additional Information. 그러니까 추가 정보를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I라는 말은 지적사항을 일컫는 의미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스텝으로는 시설 등록기 장치 등재를 완료하고 미국 시장에 판매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아무리 봐도 미국 GMP 심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요. 자, 요 의미는 GMP 심사는 2등급까지는 사후 심사기 때문에 허가 과정에서는 GMP 심사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510K의 방식은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디셔널 510K, 그 다음에 스페셜 510K, 어브리비에이티드 510K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실은 최초로 허가를 받을 때 쓸 수 있는 510K 방식은 여기에 처음에 있는 트래디셔널과 어브리비에이티드 이 두 가지가 처음에 허가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510K 방식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특별 510K 방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트래디셔널이든 어브리비에이티든
510K 승인을 받은 후에 일부 제품이 수정이 있을 경우에 받는 510K 방식이 스페셜 510K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디피케이션 됐을 때 받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510K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프레디케이트 디바이스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프레디케이트 디바이스라는 것은 비교 대상 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510K는요. 결국 동등성을 입증을 해서 허가를 받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동등성 입증을 하기 위한 대상 기기가 프레디케이트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첫 문장에선 이렇게 돼 있죠. 비교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510K 넘버를 꼭 강력하게 리코멘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should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거의 should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 기기에 510K 넘버를 반드시 넣으실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세 번째가 가능한 한 유사한 기기를 사용해라. 가능한 유사기기와 비교를 해라. 자, 그런데 뭐 일부는 A라는 기기와 비슷하고 일부는 B라는 기기와 비슷하다라고 하면 그 비교 대상 기기를 2대 또는 3대를 비교할 수도 있으실 겁니다. 2개의 제품 또는 3개의 제품으로 비교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약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명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식은 1대1로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저 허가받은 저 제품과 우리 제품이 동등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면 그 가장 최근에 허가받은 제품과 비교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그 How to Find a Predicate Device라고 하는 가이던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던스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레디케이트 디바이스를 검색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fda.gov라고 해서 FDA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그 중에서 이제 그 메디컬 디바이스를 클릭하시면 이 중간쯤에 3개 메뉴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510K 프리마켓 노티피케이션, 두 번째가 그 이스터빌리시먼트 앤 디바이스 리스팅, 그리고 세 번째가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세 가지가 메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메뉴 510K 프리마켓 노티피케이션을 클릭하셔서 이미 510K 승인받은 대상 그 제품을 이제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하시는 방법은 510K 넘버를 알고 계시다면 여기서 바로 510K 넘버를 넣으셔서 검색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른다. 그럼 기기 명칭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기기 명칭을 통해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러한 내용들이 아마 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뜨는데 여기에서 510K 넘버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레귤레이션 넘버, 그 다음에 프로덕트 코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에 서머리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870.2345라든가 서머리 같은 경우는 이 하이퍼링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서머리를 딱 클릭해 보시면 이제 이러한 사이트로 넘어가서 서머리를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서머리의 예시인데 첫 페이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커버 페이지에 이제 2가지 문서가 첨부돼서 나오는데 하나가 Indication for Use Statement라는 것이 첨부돼서 나오고 두 번째가 510K 서머리라는 게 첨부돼서 아마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510K 서머리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일반적으로 컴패리전 차트, 즉 비교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도 다른 것과 비교해서 허가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비교표가 이 510K 서머리를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510K를 허가를 받게 되면 무조건 Indication for Use Statement와 510K 서머리는 공개가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허가를 받아도 우리의 Indication for Use Statement와 510K 서머리는
누가 봐도 누가 이 뭐죠?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누구나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공개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에 다른 사람들이 허가받은 제품에 대해서 510K 서머리를 보실 수 있다. 공개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아마 비교표를 작성해 가실 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트래디셔널 510K를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거냐라는 부분인데, 자, 요것도 역시 요런 가이던스가 있으니까 이 가이던스를 참조하시면 되겠죠. 근데 510K의 내용을 보면, 구성에 보면 목차가 나오겠고요. 510K 억셉턴스 체크리스트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요게 리커멘드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필수 요구사항은 아니다. 그러니까 권고사항이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먼트 오브 인디케이션 포 유즈라고 하는 문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510K 서머리. 510K 스테이트먼트와 또는 510K 서머리 이 두 가지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들이 510K를 진행함에 있어서 보면 510K 스테이트먼트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추세다. 즉 510K 서머리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ruthful and accurate statement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510K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거짓 없이 신이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을 한 겁니다라고 하는 최고 경영자 명의의 선언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없이 신이 성실하게 작성되었다라는 선언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roposed Labeling Specification, 그 다음에 SE Comparison이죠. 요게 이제 비교표예요. 동등성, 본질적 동등성을 주장할 수 있는 비교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포먼스. 그래서 여기에서의 퍼포먼스라는 것은 결국 이 의료기기에 대한 성능,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벤치 테스팅 또는 동물 시험 또는 임상시험 자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준비되어 있다면 그런 내용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510K는 이렇게 네 가지 스텝으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프레디케이트 디바이스를 찾아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510K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본질적 동등성에 대한 입증이거든요. 그래서 본질적 동등성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적 동등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이 비교 대상 기기를 찾는 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가이던스 문서가 있는지를 꼭 찾아라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요, 이거는 바꿔서 이게 스텝 1이 가이던스 문서를 찾아라라고 하는 것이 저는 스텝 1으로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FDA에서는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가이던스 문서를 찾아서 사실은 설계 단계부터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던스 문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제품 개발해 놓고 가이던스 문서에 따라서 이 제품을 맞춰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계 개발 단계부터 이 가이던스 문서를 찾아서 가이던스 문서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을 반영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어쨌거나 FDA에서는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순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비교 대상 기기 찾아라, 두 번째 가이던스 문서가 있는지 찾아라. 그래서 가이던스 문서가 있다면 그 가이던스 문서를 반영하셔서 510K 문서를 작성하셔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510K를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네 번째가 이제 510K를 이제 어셈블해서 FDA에 제출하는 거죠.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10K 리뷰는 두 가지 방식으로 리뷰를 하죠. FDA 다이렉트 리뷰가 있고 아니면 서드 파티 리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자 심사와 이제 FDA 직접 심사가 있다. 그래서 요거 물론 두 가지는 장단점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FDA 다이렉트 리뷰에 있어서의 장점이 서드 파티 리뷰의 단점이 될 거고 FDA 다이렉트 리뷰의 단점이 서드 파티 리뷰의 장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적인 측면은 FDA 다이렉트 리뷰가 훨씬 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FDA 다이렉트 리뷰는 스몰 비즈니스 인증을 받으면 한 6, 700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서드 파티 리뷰 비용은 최소한 약 3천만 원에서 거의 4천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FDA 다이렉트 리뷰가 훨씬 싸죠. 그다음에 다만 기간적인 측면이 서드 파티 리뷰가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기간적으로는 조금 빨리 끝낼 수는 있다. 그런데 또 단점 중에 하나는 융통성이 없다. 그러니까 FDA 다이렉트는 융통성을 가질 수 있지만 서드 파티 리뷰는 융통성이 없다. 즉 다시 말하면 그 문서에 써져 있는 그대로 충족하지 않으면 사실은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어떤 장단점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10K를 준비하실 때 이제 작성해야 되는 문서의 종류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25가지 정도의 문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물론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한 20개 내외 정도의 문서가 작성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FDA에 서식화되어 있는 문서가 있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제조회사에서 작성된 문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성적서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게 되면 한 20여 개 내외의 문서를 준비하셔야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저피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보면 이스타빌리시먼트 레지스트레이션 피는 약 7,653불이죠. 이게 2024년 요율입니다. 이게 매년 바뀌게 되는데 그러니까 시설 등록과 제품 등록에 대한 비용은 약 7,653불인데 얘는 스몰 비즈니스 인증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몰 비즈니스 인증 제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 매출이 1억 불이 안 되는 경우, 1억 불 미만의 기업에 있어서는 사실 심사 비용을 깎아주는 제도죠. 근데 심사 비용이 깎아주는 게 4분의 1 비용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너럴 피에 비해서 4분의 1 비용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75%가 절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타빌리시먼트 레지스트레이션 비용은 이제 예외로 스몰 비즈니스 인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 510K 비용 같은 경우는 제너럴 스탠다드 피죠. 스탠다드 피가 21,760불에 비해서 스몰 비즈니스 인증을 받으시면 스몰 비즈니스 피는 5,440불이죠. 그러니까 4분의 1 비용이다라는 거죠. 5,440불이면 1,300원만 잡아도 약 7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어디죠? PMA 볼까요? PMA 프리마켓 여기죠. 요게요. 예, 38만 6천 불입니다. 38만 6천 불. 자, 1,300원만 잡아도요. 거의 약 4억 5천에서 5억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심사 비용만 그렇다는 거죠. 심사 비용만. 그래서 아까 이제 소개해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6, 7년 정도는 생각하셔야 될 거다. 임상시험까지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은 200억 정도는 들여야 될 거다. 사실 200억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 일반적으로 약 150억 정도가 임상시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하시려면 최소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200억 정도는 아마 주머니에 넣고서 시작하셔야 될 거다. 그래야 중단 없이 끝까지 가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노브죠. 드노브를 보시면 드노브 클래시피케이션 리퀘스트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약 14만 5천 불 정도가 소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몰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연 매출이 1억 달러 미만입니다. 근데 스몰 비즈니스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매년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미국의 회계연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1회계연도죠. 근데 미국은요,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1회기입니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9월 30일이 넘으시면 스몰 비즈니스 인증은 다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매년 갱신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스몰 비즈니스 인증 한 번 받으면 1년 동안은 그 스몰 비즈니스 인증서를 이용해서 이 심사 비용을 약 4분의 1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몰 비즈니스 인증을 받을 때 적용되는 폼은 360A 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주소로 여러분들 360A 폼을 작성하셔서 요 주소로 제출을 하시고요. 그러면 FDA에서 그 360E 폼을 이렇게 리뷰를 해서 60일 이내에 스몰 비즈니스 인증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360A 폼이죠. 스몰 비즈니스 인증에 대한 폼인데요. 여기에 1년, 그러니까 전년도 매출액을 쓰시고 달러로 쓰셔야 됩니다. 달러로 쓰시고, 이 두 번째 페이지는 제가 사실 캡처를 안 했는데 두 번째 페이지에 중요한 게 하나 들어가죠. 관할 세무서에 도장을 날인을 받으셔서 FDA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도장 날인란이 두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할 세무서에서 도장 날인을 받으실 때 약간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도장 날인을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설명하셔서 뭐 도장 날인을 받으시면 4분의 1 비용을 적용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국부 유출을 이제 막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부 유출이 될 수가 있다. 국부 유출을 우리가 막는 것이 이 스몰 비즈니스의 주 목적이다라는 것을 잘 설명하셔서 도장 날인을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10K를 이제 어떻게 제출하느냐에 대한 얘기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주로 변경된 아주 주요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요, 이 카피로 제출을 했었다라는 거죠. 이 카피로. 그런데 최근에 이스타로 바뀌었다. 이스타가 그래서 2023년 10월 1일부터 이스타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스타나 이 카피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제출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스타로만 제출이 가능하다라는 점 명확하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제출할 때 사용되는 이 사이트입니다. 포털 사이트인데요. 요게 커스터머 콜라보레이션 포털 사이트라고 해서 CCP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할당 받으셔서 요걸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제 요런 화면으로 이제 전환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에 포맷 셀렉션에서 보면 이스타 또는 이카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CCP 화면은 아직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 카피로 제출이 불가능하죠. 이 스타로만 제출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타로 제출을 하셔서 이제 FDA에서 리뷰를 하시게 되면 심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에 웰컴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 웹사이트에 그 오너명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회사, 대표이사 명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웰컴 누구 해가지고 나오면서 여기에 이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다 이렇게 나옵니다.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요 K하고 뒤에 이제 번호는 저희들이 이제 지운 겁니다. 그래서 K번호, K넘버가 나오죠. K넘버가 나오고 현재 3개가 진행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요거를 진행 상황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 요게 이제 디테일이라고 하는 요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제 요런 화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K넘버가 나오죠. K넘버가 나오면서 현재 진행 상황을
한눈으로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예측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화면들은 이제 우리 고객사하고 계속 이제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언제까지 아마도 AI가 발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510K 승인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스타 제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타는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일렉트로닉 서브미션 템플릿 앤 리소스의 이니셜을 따서 이스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타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타 프로그램은요, 여기에 포괄적인 의료기기 제출 준비 과정을 통해 신청자를 안내하는 대화형 PDF 양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화형 PDF 양식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제가 캡처를 해서 몇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대화형이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를 yes, no 같은 경우에 yes를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yes에 관련 또 다른 질문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면 no로 이제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no에 맞는 또 그 질문항이 또 올라오게끔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타에 대한 템플릿은 뭐 무료지요. 무료인데 다만 PDF를 여러분들이 그 에디트, 그러니까 이 편집이 가능한 PDF로 사셔야 된다. 그러셔야 요 내용들을 채워 나가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이스타의 특징을 보면 이제 자동화다. 이제 이런 얘기죠. 자동화. 그래서 폼이 자동적으로 이제 형성이 되고 이제 그 필아웃, 그러니까 채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CDRH 인터널 리뷰 템플릿이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내용들을 채워 넣으시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심사원들이 심사를 참 편하게 하려라는 의도가 참 많이 깔려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들만 잘 보셔도 심사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아주 세부적이고 상세하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인테그레이션 오브 멀티플 리소스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리소스가 그 리소스를 이제 통합하는 그런 형태의 폼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이던스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리소스를 이렇게 다 통합해서 작성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폼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서브미션 섹션으로 이렇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가이딩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토매틱 베리피케이션이죠. 이 자동 검증 기능들이 있어요. 자동적으로 검증해주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채워지지 않으면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고, 그 다음에 채워지게 되면 녹색으로 변하는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베리피케이션이 이제 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리피케이션 된다라는 의미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510K 서머리가 이런 내용들이 그냥 다 채워지면 자동 생성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 또 선택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510K 서머리를 자동 생성하게 할 거냐, 아니면 510K 서머리는 그냥 작성된 내용들을 그냥 거기에 어태치먼트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자신 있게 이제 써 내려갈 수 있다면 510K 서머리는 자동으로 생성하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이스타 제도가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스타라는 것은 CDRH 또는 CBR죠. CBR이라는 것은 이제 그 바이올로직스에 대한 허가 심사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바이올로직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그냥 일반적인 의료기기나 IVDD 제품의 경우는 CDRH에서 하기 때문에 CDRH에 관한 510K 또는 드노보
요청을 이제 제출하고자 하는 모든 의료기 신청자가 무료로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바뀌었죠. 최근에 이게 이스타가 그 5.0 버전이 나왔어요. 이 5.0 버전이 나왔는데 5.0 버전부터는 510K 드노보 거기다 PMA까지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0 버전이 내년도 2월 6일부터 적용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3 버전으로 적용이 되는데 4.3 버전의 이스타 템플릿은 내년 2월 5일까지만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5.0 버전부터는 510K와 더불어서 드노보 거기에다가 이제 PMA까지 신청이 가능하게끔 서식이 바뀌었다라는 것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스타는요, 제출자가 시판정 검토를 위해 양질의 포괄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광범위한 의료기기에 대한 제출 품질을 향상시켜준다라고 되어 있죠. 아마도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내용들이 넣어 보시지 않게 되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한 번 정도 채워 보신다면 이런 의미가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채워 넣는 내용들이 사실 세부적이고 상당히 좀 상세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내용 가지고는 사실 채워넣기가 어려운 그런 문항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 그리고 많은 스터디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주기적으로 지금 이걸 지금 스터디하고 있거든요. 근데 스터디하면 할수록 또 사실 4.3 버전에서 5.0 버전으로 또 바뀌면서 또 이 사이버 세큐리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무지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용들을 우리가 버전이 바뀔 때마다 스터디는 하고 있지만 이건 참 정말로 참 채워넣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매번 스터디할 때마다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표준화된 형식을 통해 제출자는 제출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제출이 완료되어 있다면 이제 그 색깔이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가 제출이 어느 정도 작성이 완료됐다라고 한다면 자동 검증을 통해서 이 녹색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이게 다 작성이 완료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FDA는 보다 효율적으로 시판정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들을 다 채워넣게 되면 사실 심사원이 할 일이 별로 없을 정도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채워져 있네? 그러면 심사 더 이상 볼 게 없네? 이런 형태로 정말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FDA 심사원의 해야 될 일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동 검증을 사용하기 때문에 FDA는 이스타로 제출된 제출문에 대해 RTA 검토를 수행하지 않는다. 자, 이전에 이 카피로 제출했을 때는 RTA라고 하는 사실 사전 심사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 이스타로 제출하게 되면 RTA 과정이 굳이 필요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되어 있죠. 자, 이스타의 포맷입니다. 이스타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템플릿이 이렇게 생겼죠. 여기서 보시면 자, 이 앞에 보면 레드바가 나오고 여기에 보시면 그린바 또는 그레이바 이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 텐데요. 레드바라는 것은 뭐냐면 필수적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 영역인데 입력이 안 되면 그냥 레드바로 나오죠. 근데 필수적으로 입력이 돼야 되는 영역에 입력이 돼 있다라고 하면 그린바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레이바는 이 선택사항입니다. 예, 해당이 된다면 넣으시면 되고 해당이 안 된다면 안 넣으셔도 되는 그런 형태의 이 표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버전 5.0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작성이 된 거고요. 요게 2023년 12월 8일 날 나온 6일이죠. 6일 날 나온 서식인데 요게
내년 2월 6일부터는 반드시 5.0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들이 이제 FAQ, 즉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어떤 질문 사항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FAQ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버전 히스토리 나오고 있죠. 그래서 5.0에 대한 버전에 대한 히스토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보면은 이제 내년 2월 6일부터 적용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요 이스타의 이제 첫 페이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플리케이션 뭐죠? justification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게 US FDA를 위해서 적용하느냐 아니면 헬스 캐나다를 적용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헬스 캐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약간 뭐라고 하죠? 이걸 이게 선택이 안 되게 돼 있죠. 현재까지는 선택이. 그래서 요것은 아직까지 요 부분은 적용이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아마 이 헬스 캐나다까지 적용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캐나다하고 지금 아마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헬스 캐나다를 진행할 때도 요 서식을 이용해야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목적이죠. 제출 목적은 510K냐? 자, 드너보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게 프리마켓, PMA죠? 프리마켓 어프로발인데, 자, 프리마켓 어플리케이션에 요 약간 희색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요게 이제 옛날 4.3 버전일 때에 아마 이게 캡처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요것도 역시 지금 현재는 요거 드노보나 이 프리마켓 노티피케이션처럼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게끔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3까지는 PMA는 해당이 안 됐지만 5.0부터는 해당이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타입은 뭐냐? 트래디셔널이냐? 그 다음에 어브리비에이티드냐? 스페셜이냐?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어플리케이션 서브 타입은 보면 이거 새로 신청하는 거냐 아니면 AI냐 요것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요걸 보시면 신규 신청도 요 서식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I가 발행이 됐을 때 AI도 이 서식을 이용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AI라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적사항인 거잖아요. 지적사항이 있을 때도 이 서식을 이용하셔서 지적사항을 여러분들이 보완을 해서 제출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메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커버레터, 그 다음에 레터 오브 레퍼런스 해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자, 어태치 유어 커버레터. 그래서 커버레터를 여러분들이 어태치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태치 any letters of reference. 자,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태치먼트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요게 앞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요거는요. 희색으로 되어 있죠. 그레이죠. 요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것도 컨택트 이제 컨택 퍼슨이죠. 그래서 여기에도 타이틀, 라스트 네임, 퍼스트 네임 해가지고 넣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에 오큐페이션 타이틀은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컴퍼니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요게 보시면 요게 빨간색이냐, 그 다음에 녹색, 요 빨간색이 채워지면 요게 녹색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레이 같은 경우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된다 이런 의미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보시면 이런 페이지 자 프리 서브미션 커레스폰던스 앤드 프리비어스 레귤러 인터랙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적용되는 스탠다드가 뭐냐라는 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자 요게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자 프리 서브미션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더라고요. 프리 서브미션을 했었냐? 그러면 옛날 프리 서브미션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FDA에다 질의를 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리서브미션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얘기는 질의한 내용을 여기에다 끌고 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질의해서 답변 받은 내용까지도 여기에서 끌고 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 다 작성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너럴 디바이스 캐릭터리스틱 해가지고 어떤 일반적인 기기에 대한 특성 같은 경우도 체크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생명 유지 장치냐 해가지고 여기에서 yes, no 요걸 답변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yes라고 답을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또 다른 질문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no 하면 no에 따른 또 다른 질문항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도 포메어, 이제 소프트웨어 포메어가 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역시 또 다른 질문항이 또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형 PDF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게 컴포넌트 패키지 as story, 그러니까 멸균을 해서 포장하는 거냐 이런 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일회용이냐 뭐 아니면 재사용 기기냐 이런 거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사용하는 기기냐, 그래서 사용 환경에 대해서도 물어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답을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체크를 하게 되면 그거와 관련된 질문항이 또 생성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렉트리컬, 그러니까 전원 사양은 어떻게 되느냐, 배터리냐 또는 이 그 월 파워드냐, 뭐 이런 것들 질문하도록 이제 질문이 되어 있죠.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게 되면 그거와 관련된 또 질문항이 또 생성이 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이렇게 서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아주 정말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정말 상세하게 돼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채워 나가게끔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뭐 몇 페이지만 보여드렸지만 그 외에도 이 메뉴들이 이런 어플리케이션, 서브미션 타입, 커버레터, 이 레터 오브 레퍼런스, 그 다음에 디바이스 디스크립션, 인디케이션 포 유즈,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predicate and substantial equivalence, labeling, reprocessing, sterility and shelf life, biocompatibility, 그 다음에 software firmware and cyber security interoperability, 그 다음에 EMC, wireless, electrical, mechanical and thermal safety, performance testing, administrative, documentation. 자, 이런 메뉴로 이렇게 질문항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포맷이 거의 한 25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채워질 때마다 페이지 수는 계속 늘어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아직까지 저희들이 넣어보지를 않아서 아마 최근에 이제 이번 달 말에 하나 들어갈 것이 있는데 들어가는 제품에 대해서 다 채워 넣게 되면 몇 페이지가 되는지 한번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상태의 빈 폼은 거의 한 25페이지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태치할 때도 용량이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 어태치할 때의 최대 용량은 1기가입니다. 1기가를 초과할 수가 없고요. 전체 용량은 4기가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앞으로 FDA 510K를 제출할 때는 이스타를 이용해서 제출을 하시게 될 텐데 내용들을 채워넣는 과정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 상당히 좀 공부가 많이 필요하시고요. 준비가 많이 필요할 거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10K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해서 승인받게 되면 이제 시설 등록하고 의료기기 등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한 번 등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갱신해야 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모든 등록자에 대해서 정기 등록이 요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아까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금은 7,600 몇 불이죠? 7,600불 정도가 됩니다. 매년 갱신할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등록할 때의 사이트는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미국 대리인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굳이 여러분들이 등록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미국 대리인한테 메일 하나만 딱 보내면 되죠. 자, 요거 등록해 줘 하면은 아마 거의 뭐 문제 없이 며칠 안으로 등록이 완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 대상에 대한 이스터빌리시먼트 타입이 나와 있죠. 그래서 위탁 제조자로서 등록할 거냐, 위탁 멸균자로서, 환자 맞춤 기기 제조자, 그다음에 해외 제조자. 근데 물론 여기서는 뭐 명칭은 해외 제조자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등록하시게 되면 그냥 매뉴팩처러로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고객불만 처리자. 그다음에 구성요소 제조자, 그다음에 재표기자, 재포장자, 재제조자, 재처리자, 사양 개발자.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 미국 외 시설에 대한 시설 등록 및 의료기기 등재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등록 시기를 보면 최초 등록의 경우는 미국의 시판하기 30일 이내, 30일 전에는 등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매년 연간 등록을 하셔야 된다. 연간 등록을 안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출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관에서 문제가 걸리죠. 세관에서 이제 통관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통관을 하시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걸 등록을 하셔야 된다 하는 거고. 근데 다만 그 510K 이그잼트라고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요게 등록을 해놓고 팔지 못하게 되면 뭐 매년 한 1,500만 원, 1,200에서 1,500만 원 정도는 뭐 계속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린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시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시판 날짜가 정해지면 시판하기 한 30일 전에 그냥 등록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등록하는 이유 중에서 보면 미국에 판매하는 목적으로 등록을 하시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 광고 목적으로 등록하시는 경향이 또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쨌든 등록이 돼 있는 상태여야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조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경 등록은 이런 경우에는 변경 등록하셔야 된다. 새로운 의료기기 추가한다든가 그다음에 최초 목록에 대한 변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조소의 주소가 변경이 됐다든가 이렇게 되면 변경 등록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초 등록된 의료기기의 공급 중단에 따른 삭제. 우리는 이제 등록을 더 삭제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삭제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변경 등록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등록을 위한 비용은 약 7,653불이다. 매년 이거는 발생하는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510K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등록하셔서 미국 시장에 이제 판매할 때까지의 그런 과정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CCP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510K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심사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파악하실 수 있는 이 CCP 사이트를 좀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스타 제도, 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이스타 제도로 바뀌었는데 이스타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필 아웃 해야 되는지 채워 넣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모두 다 소개해 드리려면 아마도 뭐 이틀, 3일 정도는 걸려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은 뭐 이제 일반적인 방법으로 소개해 드리는 것인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이스타 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것으로 오늘 강의는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